노사정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주임 교수로 있는 김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4회 KU 노사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다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개 말씀을 올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고 또 과거에 속해 있었던 각 과정에 대표해 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내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KU 노사정 포럼을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화 19대 국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초대 그리고 2대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덕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창섭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철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일락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을날 모였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과 그리고 귀한 걸음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호진 초대 노동대학 원장님을 비롯한 내빈들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의장이 되셔서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만은 정세균 최고지도자과정 총교우회장님, 이종덕 수석부회장님, 손일락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교우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총교우회를 새롭게 우역적으로 구성하고 재출발을 선언한 석사과정 교우회의 김성래 회장님, 백남식 사무처장을 비롯한 교우 및 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윤창섭 회장님을 비롯한 근로복지정책과정의 교우 원우 여러분께 그리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의 교우 원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우리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여는 새로운 공론장입니다. 노동문제연구소 50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2년간 쌓은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한국 노사정의 뿌리가 되었던 자원과 성과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자 이 포럼을 기획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모인 여러분들은 우리 포럼의 아주 적극적 회원이십니다. 우리 포럼의 회원들은 5개 석사과정과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근로복지정책과정,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또 근로복지정책과정 이전에 근로감독 행정전문과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정책과정도 있었고요. 이 과정들을 수료하신 비학위 과정의 수료생들까지 포함해서 2,500여 명 교우들이 우리 포럼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을 비롯해서 회원들 모두가 주인이 되어 시대를 품고 세상을 여는 한국 최고의 공론장을 우리가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포럼은 무엇보다도 노동 분야와 비노동 분야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쟁점을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공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또 KU 노사정 포럼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교우와 원우가 우위를 따지는 결집의 장이 될 것이고, 밖으로는 포럼 회원들이 시대와 마주하며 세상의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거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동이 참 어렵습니다. 인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인간 노동의 결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적으로 심각한 노동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동이 위태로운 시대는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배제와 분열의 시대는 주변화된 노동과 박탈된 노동의 처지가 늘어나는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배제와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 협력과 포용의 시대를 여는 일은 노동의 외연을 넓히고 노동의 가치를 보다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근대화 시대의 계급 가치에 매였던 노동의 시대를 넘어서 생활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계급의 시대를 넘어서 노동하는 시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노동의 공공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전문직 종사자도 나아가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 모든 성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협력과 포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과 그로부터 변화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야말로 우리 KU 노사정 포럼이 떠안아야 될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고 강이 깊을수록 물은 고요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이 우리 시대에 더 깊고 도도히 흐르는 공론의 강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KU 노사정 포럼이 네 번째 연사로 우리 사회에서 그 경륜과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포럼의 역사에 큰 획을 더해 주신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인연을 맺은 우리 모두가 KU 노사정 포럼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노동대학원의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이 의미로 하나로 뭉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의 큰 터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 의미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노동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동학의 본산이라는 점을 자부하며 노동교육과 연구의 인간지향성, 노동교육과 연구의 삶의 현장지향성, 노동교육과 연구의 미래지향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대학원의 교우와 원으로서 이 가치를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우원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제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동의 가치 제고라는 KU 노사정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의 식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례적으로 의례적이라기보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주셔서 정세균 노사정 최고지도자정 총교회장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축사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방금 전에 조대엽 원장님께서 말씀 잠깐 주신 것처럼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이종덕 수석 부회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6기로 들어와 가지고 벌써 한 근 20년이 노동대학원 창설이 20년이 됐고, 또 노동문제연구소가 발주된 지는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김호진 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해외 또 옥스퍼드도 가고 했던 거가 엊그저께 갔는데 벌써 세월은 많이 흘러서 한 근 15, 16년이 17년이 흘러가지 않았는가 싶네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정세균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국회 일정이 바쁘시고 또 국정에 바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 제가 대신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외람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뭐 순서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대엽 원장님께서 정말 역대 어느 원장님도 다 잘하셨지만은 그 열정과 연구와 창의심을 갖고 이렇게 창조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조대엽 원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이종덕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정말요.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 그 원장님들, 교수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 심심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 말도 잘 못하지만은 이 식사 시간이 또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 노사정 포럼 사회 포럼을 축하하는 의미와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역대 원장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정의아 전 의장님이 저는 처음 뵙지만은 정말 처음 뵌 건 아니지만은 뵙지만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해 오늘 인사를 뜻있는 인사를 올리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리고 항상 건강과 유해 환절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덕 수석 부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본인께서는 말씀도 잘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원고도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냥 즉흥적인 축사 말씀을 우리 마음이 잘 울리게 전달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축사 순서입니다. 초대 2대 원장님을 지내신 김호진 원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세월도 흐르고 사랑도 흐르고 추억은 남아
나는 오늘 또 강길을 걷는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벌써 노동대학을 만든 것이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 1990년, 한 4년 뜀박질해서 94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기생이 95년 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벌써 21년째가 됐나 2년째가 됐나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아직 80은 안 됐으니까 좀 애매한데, 이 나이쯤 되면은 그때가 좋았어 하고서 인생의 특정 구간을 특별히 추억하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그 사람은 어디 있지? 그리고 그 여자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경우는 노동대학원을 만들겠다고, 노동대학원을 키우겠다고 앞뒤 모르고 들숨날숨도 가리지 않고 뜀박질 할 때가 특별히 기억나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세르강이 그립듯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요, 마치 옛날로 돌아온 환상, 옛날에 정다운 은우들을 다시 만난 착각, 이런 이상한 감회에 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우리 노동대학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친정에 온 기분, 고향에 온 기분, 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추억을 이 자리에서 실감 있게 느끼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초대 원장, 왔구나, 머리가 좀 허옇고 아직은 살아있네, 이 정도로 덤덤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감격적이에요. 오랜만에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느낌 이상해요. 왜냐? 제가 노동대학원에 산고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더욱더 뜻깊다. 오늘 정의화 의장님께서 특강을 하시게 됐습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추신 경륜이 있으신 분이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국민의 부름과 역사의 부름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또 강사로 모시게 된 것도 이 노동대학원의 큰 영광이고,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저는 하나의 기억으로 또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을 울리는 김호진 원장님 말씀 축사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실 텐데 식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KU 노사정 포럼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2회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화 전 의장님께서는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국회의장 공무수행으로 외국에 출장을 나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몸소 치료도 해주신 그런 미담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시고 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규 교수님이시던가요? 예, 김태규 교수님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부산 의과대학을 미국 의사 시험은 톱으로 졸업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 오염이 굉장히 나쁜 날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양이 평소보다 떨어지고요.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건물 안에도 지금 우리 실내에도 아마 미세먼지가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골이 약간 띵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시 30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에게 1시간 반을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다행히. 그게 20시 30분을 21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6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6분 만에 끝날 수는 없고요. 원장님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죠. 예.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얼마 전에 삼성이 리콜을 해서 2조 얼마인가 이렇게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대기가 봄은 거의 제 기억에는 이달에 한 번꼴로 오늘 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히 노약자들이 이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920년대쯤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대기 오염으로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각 도시의 지자체 장들이나 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어전트한 일인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도 아이고 어떻게 하겠나 어쩔 수 없지 이런 아주 좀 자포자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하는 김정은이 하는 짓거리들, 또 우리 남한이 그동안에 대처해 오는 것들, 또 가끔 요즘 신문에 보면 선제 타격에 대한 얘기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오는 것들,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전쟁이 어쩌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무언가 먹구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보통은 제가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입법을 해서 법 하나 만들고 위원회 하나 만들고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저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된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을 우리가 개선해 낼 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식사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 공화국이 되었습니까? 말은 3만 불 때 4만 불 때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이 선물, 이 싸구려 선물 나한테 보내서 그 자식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봐 하는 정도로 우리가 전부 다 오염돼 있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말이죠, 초선 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자린고비인데요. 저는 이게 부산 촌놈이 돼가 자린고비를 저 서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게. 제가 아는 그런 계통의 말은 수전노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안 좋은 뜻이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내가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의장님, 의원님은 꼭 계산할 때 영수증 가르쳐 오라고 해서 계산 명세서 다 보고, 그러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희한하다. 자기 돈을 자기가 먹고 자기 계산하는데 영수증 보는 게 당연하지. 근데 같이 있었던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배지 달고 말고 데서 좀 그래요. 여러분, 여의도의 국회의원이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겠지만 김영란 법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거 다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들이 거의 우리가 신빙성 있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좀 했고요. 제가 재경위원장을 하는데 재경부에서 식사를 하자고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고 나오면 제가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거품을 많이 계산서에 올린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비자금 시대 법인 카드 쓰고 자기 돈 아니니까. 그거 나라 돈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물자 하나하나가 결국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것이 나라의 경제도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나중에 재선돼서는 할 수 없어서 세상이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보좌관 보고 네가 다 알아서 다 해라. 특히 카페 같은 데 가면 10%는 거의 레귤러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분류돼서. 여러분,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죠. 국민이 선진 국민 수준이 되어야 선진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2만 불로 10년 간다? 어쩌면 2만 불이 끝일지 모른다. 2만 불 대가 끝일지 모른다.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제가 방망이를 때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이 대한민국을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라고 제가 하고 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방법은 뭐냐? 양심껏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소위 말하는 다치페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따지면 복잡합니다. 당신이 어디 사하고 뭐 연관이 있나, 뭐 언론사하고 연관이 있나, 뭐 따져보니까요. 이거 밥 먹고 나서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골프를 치러 가건 뭐 밥을 먹건 각자 먹으면 각자 하자. 그래서 우리 식당들도 미국같이 말이죠. 그 오다도 사람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짜장면, 한 사람은 짬뽕,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가격이 10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말기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카드 받아서 찔러서 핀남바 찍고 쭉 나오면 찔러서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빨리 깔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불시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아주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어릴 때 비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저는 양복 이런 거 옛날에는 이런 거 환불 있을까 말까 정도였는데 얼마나 지금 좋아졌습니까? 뭐 비싼 돈 주고 가서 안 맞춰도 그냥 갤럭시나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사니까 훨씬 더 싼 것도 있고요. 하복은 20만 불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고 세계에서 정말 기적 같은 나라고 이것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국민이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정체성, 우리의 국민 정신, 우리의 그 성실함,
그 기업가는 기업가도 신바람 내고 노동자 노동자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지금 이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이거는 다시 원조를 받을 지경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건 있을 거예요. 경제대국 6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참화는 우리 극복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나라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소멸한다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시드는 국가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남북이 분단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70년, 71년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앙게이트 조사해 보면 한 반 정도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나면 더 어렵지 않겠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일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될 길인데 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저는 통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몇 가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데 기본만 제대로만 다시 챙겨낸다면 통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아마 G8에 들어갈 수 있는 G7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 이걸 빨리 물을 주고 비료를 줘서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신 것도 시드는 나라를 살리자고 있는 것이 시드는 나라 속에서 내 하나 적당히 먹고 살고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다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CPI라고 국가 부패 인식 지수가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40위에서 한 50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 그래요. 지금 아마 올해가 한 40위 정도 될 거예요. 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 이게 아예 되려면 2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그렇고요. 지금 자살률만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살률이 이 정도 되면 세계에서 1위 정도 되면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정부는요. 이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들을 해야 됩니다. 핀란드 경우에 현재 우리가 있는 자살률보다 훨씬 적을 때에 완전히 전 국가가 나서서 자살률을 낮췄어요. 지금 한 반쯤 떨어졌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살률 1위 그래 그런가 보다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살라고 한 사람 살리려고 한 사람의 죽음 두 사람의 죽음 아주 죽음에 대한 그 인명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 사진을 보고 저것은 타살일 것이다. 내가 신경외과 전문의사로서 저것을 보고 내 양심이 그 말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만들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페이스북, 트윗에 올리고 하고 뭐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게 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지금 이 최근에 백남기 씨의 죽음이나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인명에 대한 경시 풍조 때문에 그래요. 왜 인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살을 하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안 좋은 거 세계 1위, 뭐 노인 빈곤 지수니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세계 1위가 수십 개가 된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고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질 않아요. 또 안 나서도 그만이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서는 이 공정 제 이름이 의자 화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의롭고 뭐 제가 뭐 늘 화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주역에도 보면 의로서 화를 이루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근편에 나와요. 또 성경에도 말이죠. 뭐 성경에 곳곳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를 뿌려서 공의를 뿌려서 화평을 거둔다는 얘기가 이사야서나 하여튼 뭐 여러 군데 야고보서인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의가 없이는요, 이 불의한 속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불의한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서 같은 노동대학원에 우리 동창이지. 그래 반가워. 옛날 같으면 그거 하나로서 완전히 신뢰가 가는 거예요. 콩을 파절하게도 믿고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는 사회인데 뭐가 제대로 뭘 융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문화 융성. 문화가 융성한다는데 캐치플레이즈만 문화를 융성시키자, 뭐 한류가 떴다, 그런다고 융성되겠습니까? 사회가 공정하면 저절로 다 융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본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쳐 나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4불 시대가 아니고 4만불 시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사실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에 민노총의 6개월 파업에 의해서 제가 세컨드 병원을 만들어서 만 2년 이상 개월 돼가지고 숙밭이 됐습니다. 그런 아주 아픈 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외유 내강형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또 지금 기억에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부산의 중소병원에 격렬한 노동 노사 파업 이런 게 일어난 병원 중에서 살아있는 병원은 지금 동네 봉생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채가 지금 100억이 훨씬 넘어요. 그 씨앗이 그때부터 뿌려진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손잡고 화해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예를 들고 가져왔습니다. 작년 연말이죠. 제가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직권상정. 경제가 비상사태니까 노동 5법을 통과시켜달라. 직권상정해달라.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이인재 의원까지 수차례 저를 찾아와서 아주 압박을 가하고요. 물론 뭐 청와대에서 이거 하실 테고요. 제가 그랬죠. 지금 경제 비상사태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연휴만 되면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인 나라를 국회의장이 어떻게 그것을 어떤 논리로 경제 비상사태라고 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겠나? 그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적이 있은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게 뭐냐면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대안을 만들고 그 마련한 대안을 가지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때 반영하도록 한다. 이게 기간법하고 소위 파견법하고 두 개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합의문대로 했느냐? 합의는 이렇게 해놔놓고 집권 여당에서는 노동 5법을 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제법하고 파견제법은 전문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의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20년 전에, 23년 전에 아주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사정 대타입 없이는 안 돼요. 아일랜드를 제가 가보니까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 5천 불대에서 노사정 대타입 이후에 4만 불로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평온해요. 더블린을 제가 한 3박 4일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본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용하게 아내하고 손잡고 산책할 만한 곳은 아일랜드 아니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인상이 좋았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어떻습니까? 전 네덜란드를 그냥 일로만 잠깐 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네덜란드는 굉장히 소국입니다. 우리보다 외교관 수가 2~3배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마 GDP도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노사정 대타입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음 정권에 하루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노사정이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의하고 법안을 그렇게 제출해버리면 신뢰가 무너지겠습니까? 신뢰가 더 쌓이겠습니까? 저는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그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예를 가져간 것도 뭐 이걸 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정이 정말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나라를 위해서 양보할 사람 좀 양보하고 기업가도 좀 양보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 노동의 이 엄청난 지금 변화 속에서 말이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하는 판에 일자리 하나 생기면 일자리 2개 없어진다는 세상에 로봇이 우리를 그걸 한다. 의사 중에서도 앞으로 20~30년 지나면 많은 의사가 필요 없게 된다 하는 시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옛날에 그 직장만 딱 지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직업 재활이 되게 해줘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건 사내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 보장, 복지, 노동 복지 이런 것을 채워가면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뢰를 우리 정부나 같이 노사정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요. 예, 이게 많은 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그냥 바로잡은 방법이 뭐냐? 저는 우리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세상의 우주의 이치는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은 정치를 20년밖에 안 하고 제가 경영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쩌면 누란의 위기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말 그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분야를 뭐 어느 분야는 괜찮고 어디는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뭐 안보, 외교, 보건, 복지, 환경, 노동 제가 봐서는 문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썩어서 이제 부탄가스가 나와서 이제 뽀글뽀글 하는데 여기 누가 화기만 하나 되면 폭발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그냥 고칠 수 있겠다? 그 마스터키가 과연 뭐겠느냐?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지행을 하자는 얘기지 제가 무슨 특별히 연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3살 먹은 아이가 아는 것도 8 된 어른이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을 이제는 지배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 대통령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야, 그럼 국회, 저 엉터리 국회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개개축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지금은 국회가요, 정부를 감시,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 권한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한가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각 상임위별로 각 부처별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골고루 타치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 볼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건 내각제로 가건 이제는 대통령 단임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대통령 단임제로 성공했다 하지만 저기는 다릅니다. 연방국가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분권을 우리가 지방자치를 20년 됐습니다. 이 아마 지방자치 시의원이나 구의원 뭐 다 도의원 하신 분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한을 제대로 줬습니까? 재정을 제대로 지원해 줬습니까? 서로 경쟁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중앙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죠.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그 부군이 총 660개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출산율이 1대 1.8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성님 선생님 어딘지 아세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 평균은 1대 1.2 정도입니다. 세계 최하입니다. 지금 출산율. 해남입니다. 해남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습니다. 1.8로. 그 왜 그렇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의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정치개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8세 우리는 지금 선거권이 19세부터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18세로 총선을 낮추자 그러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손해인데 18세 아이들이 A라는 당을 찍을 확률이 더 적은데 A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요 19세가 폴란드하고 대한민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터키인가는 16세입니다. 그 외 OECD 국가 나머지는 전부가 다 18세입니다. 우리 그거 바꾸지 않아요. 소위 말해 이기주의적 생각들. 이 나라 전체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이 이기주의적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스터키가 거기에 있다 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기보다는 내 가족을 위하기보다는 내 이웃과 내 사회와 내 나라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기를 이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개혁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왜냐? 이게 소선거구제를 하니까요. 51% 받은 사람이 당선이 돼요. 성자가 뭐 48%도 당선될 수 있잖아요. 40% 당선될 수 있죠. 성자가 독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야가 두 개로 딱 나뉘니까 밀싸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는요. 시대 정신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학자마다 말이 다 다르고 있고 아마 우리 조대엽 원장님도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갈등 속에 있고 양극화가 계속되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가 배를 띄워주지만 배를 없는 게 또 바다입니다. 지금 저는 이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치부터 4개당, 5개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연정을 해서 좋은 정책을 따서 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합의를, 대화와 합의를 타협을 해가고 합의를 해가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서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것은 사실 지도청한테 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저는 다 지도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 지도청들이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질 소중하죠. 물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런 좋은 장소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 안 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는 정신과 물질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사회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연봉 25,000불 받고 의사를 했는데요. 레지던트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우리보다도 의료 수가가 여러분 10배에서 20배 비쌌습니다. 지금도 그럴 게요. 우리 의료보험 계속 그렇고요. 뭐 1년에 1.5%, 1.9%, 2% 이상 올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지금 중소병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뭐 대기업 살고 중소기업 죽는 식으로 큰 대형 병원은 어쨌든 살아가고 중소병원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그런 병원들이 결국은 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줘서 그 기부 문화 때문에 자원봉사나 또는 물질적인 기부나 그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뭐 응급, 제가 보니까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요. 제가 NIU 병원에서 했는데요. 응급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은 그런 데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화와 균형, 이게 저는 국가 대교조의 두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요. 이것이 팽배되다가 보니까 인명경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불안한 일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데 그 2년 반 됐습니까? 그때 일어난 그 시그널이 여전히 우리는 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그널을 보는 이유는 대한민국 호가 세월호 같이 침몰할 수 있다 하는 시그널로 제가 받아들이고 자 했거든요. 다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만, 제가 거기 되면 인성교육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료에서 인성교육 다 아는 얘기 다 뺐습니다만, 결국 이거가 다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효, 인의, 예지, 신, 이 대한민국의 원래 우리 국민 정신, 우리 정체성. 제가 청와대에서 조찬 연초에 1월 첫 주인가 뭐 행사 때 제가 의장 때 건배사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자를 보면 효하고 옆에 해초리 매가 붙어 있잖아요. 정치할 정자도 보면 발을 정자 옆에 이 매초리 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늘 올바르게 하라 라는 뜻이고, 이 작풀이를 하면 이 교는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죽도록 하라. 효를 죽도록 하라. 그게 교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를 톱으로 졸업해 본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육에서도 인성을 제가 중요시하고 인성교육진흥법도 만들고 지금 그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교육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는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나만 하시거나 마시거나 제가 이제 자랑을 하면, 제가 뇌혈관 수술에는 제가 20년 전에 수술을 그만뒀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케이스와 수술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병원도 안 해요. 그건 개인병원입니다. 갑자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제가 이 설명을 좀 하려면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의사 중에서도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세계적인 대가는요, 인성이 딱 돼 있는, 인품이 갖춰지고 인성이 돼 있는 속에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존경받는 대가가 되더라고요. 우리 의사 부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이거 뭐 맹작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뭐 아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네. 이건 하나 제가 이 관중의 관자재지 않습니까? 관중의 한 이야기 보면 재미있어요. 예의, 염치, 이 네 개가 나라를 지탱하는 법진줄인데, 이게 하나가 끊어지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개가 끊어지면 위태로워지고, 세 개가 끊어지면 뒤집어지고,
네 개가 다 끊어지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가 무너지고 있고 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염이 또 부끄러움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벌고 내 잘 살면 되고 뭐 이런 어떤 쪽으로 자꾸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염치가 조금씩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고려대학 노동대학원의 우리 원장님, 훌륭한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서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개개인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밖에 더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 그것이 옆으로 퍼져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언론계의 부산일보 기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 정하 국회의원 저도 부대를 다니다 유학을 갔거든요. 수면임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가까이서 보니까 좋은 말씀 또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김능란법에 대해서 저도 언론계 지금 대표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특히 그 정치하시는 분,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김능란법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사부 기자가 또 기자라고 해서 김능란법에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금품 수수의 기준을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얼마를 받으면 행사처벌하겠다 이런 법은 도저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거 보니까 제가 액수에 대해서는 저도 그 뒤에 뭐 이제 의장 다 끝냈습니다만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이나 우리 그 상가의 그 부의금이나 축의금 10만 원 그건 오히려 5만 원으로 하고요. 차라리 뭐 트리플 5면 555가 오히려 안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동무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좀 과하기는 과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대한민국의 그 인지상정에 그런 어떤 좋은 우리의 그런 풍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게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면서 무언가 이게 하나의 뇌물로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좀 과하더라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야지. 처음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지켜가면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많은 의견을 곳곳에서 언론도 그렇게 할 거고요. 내어서 좀 보완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은 우리가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요.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공정을 주장했습니다만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들끼리,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끼리. 과거에는 정경유착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3선, 4선, 5선 하면서 보니까요. 이제는 관경유착이 더 문제고요. 이 사회는 이 아주 경제력을 크게 쥐고 있는 지금 4대 재벌 기업을 위시한 그런 대기업들이 어쩌면 나라를 지금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로펌 같은 경우에도 뭐 몇 개 로펌 보니까 엄청난 규모더만요. 하여튼 이제는 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같이 좀 어렵더라도 좀 지키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늦게 하셔 놓으니까 질의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